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19페이지 가니까 2번 해가지고 목적세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 별 표시 1개. 아까 목적세라는 것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그 19페이지에 2번에 목적세 가로 2번 세목 있죠. 별 표시 1개인데 요 세목만 물어요. 국세로서의 목적세는 어떤 게 있고 지방세로 목적세는 어떤 게 있느냐, 요거 물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 객체 인적 기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라는 말이 있고 뒤에 물세라고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가세 표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종가세, 종세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21페이지 가니까 6번이 세율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비례한다. 2번이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체크한 것도 없죠. 체크한 거는 어디만 체크해서 별표한 게 목적세만 별표했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갔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학습 22페이지 가니까 이 7번 해가지고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그게 독립세 있고 부가세 있는데, 자, 부가세는요 별표지 3개. 자, 부가세 별표지 몇 개? 3개 하세요. 3개.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이 꼭 필요한데, 자, 방금 부가세 있는데 이 부가세는 그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요 부가는 뭐예요? 추가하여 또는 더하여, 이 개념이 부가란 뜻이에요.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가세하는 세다라고 있잖아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적용되는 세금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옆에 뭐라고 했나요? 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이 3가지 세금만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3가지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세는 2종류밖에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다시 뭐였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도 암기입니다. 계산 문제 아니에요. 암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심화. 아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세금 몇 개를 했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서 공시할 때 내는 세. 그 다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재산세. 되나요? 부동산을 재산을 가지는데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자, 그럼 부동산을 매각하죠. 매각할 때 소득이 있으면 내는 양도소득세. 이 5가지 세목만 시험에 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 5가지 세금을 낼 때, 납부할 때 어떤 세금을 추가해서 더 내야 되느냐? 그게 부가세라고요.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2종류입니다. 암기 지금 해도 돼요. 뭐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2가지가 부가세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부가세는 자체적인 세원을 가질 수 없는데요. 그 부가세가 첫 번째 우리가 부동 관련 그 다음 등록 면허세, 그 다음 부동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 5가지 됐나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그러면 이 세금을 3개 산출했어요.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 납부가 있다면, 취득세 납부, 등록면 납부가 있다면 뭘 내야 될까? 방금 부가세 종류는 몇 개? 2개. 어떤 세금이 있다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를 입력하라고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낼 때는 취득세만 납부하지 않고 뭘 내느냐?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해 내고 지방교육세도 내라. 자, 부가세 2종류 있는데 암기할 때 맨 위에 있는 취득세는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입력해요. 양도소득세 밑에 있죠?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노가 등록면허 재산세는 요까지가 지방세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이란 들어가는 거 지방교육세 있죠.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세목에만 적용된다. 어디만? 그러면 암기 끝났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적용되죠. 등록면허세 적용돼야 되고 재산세도 적용되는데 종부세는 국세죠. X.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모두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는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육세는 적용되지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암기만 합니다.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옆면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감면세액이 있어요. 자, 무슨 세액? 감면. 감면은 할인받은 금액이에요. 할인받은 금액. 그럼 할인받은 금액은 모두 농어촌특별세만 적용됩니다. 뭐라고요? 농어촌특별세만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세금은 어떤 세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감면을 해줘요. 모든 세금에. 그러면 감면세액은 무조건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되는데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만 적용돼요. 몇 번? 한 번. 그럼 취득세는 한 번이라 했어요. 계속 낸다 했어요. 한 번. 그럼 납부세금은 이거 부과하고 감면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적용된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도 한 번이라 했죠. 그러면 감면 있으면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23페이지 가니까 8번 있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양도까지는 총 뭐냐? 취득활동이죠. 그 다음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이 있죠. 그럼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이 있죠. 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들이 적용될 수 있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어떤 세금들이 적용될 수 있죠?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세금들이 적용될까요? 합니다. 요 문제는 우리 원래 세법 문제인데 요즘엔 이 문제가 세법에서 안 나오고 여러분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계론에 정책론이 있어요. 그 조세정책. 이 조세정책에서 지금 매년 오고 있죠. 취득 관련 세금이 무엇입니까? 보유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가능 세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3페이지 밑에 취득 시 세금, 보유 이용 시 조세, 양도시 조세 있는데 24페이지 가면 심화에 가면은 취득 시는 이런 세금이 적용되고 그다음 보유 시 적용되는 세금,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을 쭉 나열해 놨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저거를 비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본적인 세금이 취득할 때 소유권 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취득이 있고요. 부동산을 정려받았어요. 그럼 부동산 정려받으니까 소유권 얻었죠. 그럼 부동산 취득세 내야 돼. 근데 무상으로 얻었죠. 그럼 추가적으로 또 정려세를 내야 돼.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겼어. 그럼 부동산을 상속받았죠. 그러면 뭘 내야 돼? 소유권을 받았죠. 일단 취득을 내고 또 추가적으로 뭘 낸다? 상속세 내야 돼. 그래 상속세와 정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등, 상 요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을 했다는 것은 재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다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취득한 거를 뭐다? 소비라 했죠. 소비. 그럼 소비세 해준 것을 요거 놓으면 요거 그렇게 인식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인지세가 들어가구나.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적용 가능한 세금들이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겠죠. 근데 상승세 무상 아니죠? 네? 매매는 적용될 수 있겠죠. 인지세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재 위험에 노출돼 있죠. 아까 소방시설을 이용한다 했죠. 그럼 소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을 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종지, 자 이렇게 한 묶음을 재종지 되나요? 재종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투자했다는 거는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소득이 없죠. 취득 단계는.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두 가지 이익을 바라죠.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다가 매각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양도소득이 있죠. 그럼 처분할 때 소득이죠. 근데 부동산을 내가 사용케 하는 거죠. 네? 사용이익, 이용이익이죠. 이용이 뭐냐? 임대하는 거죠. 임대할 때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취득할 때는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다고요. 아, 그럼 부동산 보유는 뭐다? 소득 활동이 있구나. 그럼 소득에 관계되는 세금이 있죠. 아까 그럼 소득은 아까 누구 소득이 있다 했어요? 개인이 임대하면 개인 소득이죠. 법인이 임대하면 법인 소득이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소득은 무슨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그다음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예요. 국세. 근데 국세를 내면은 국세에 대한 소득 관련 세금을 내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득세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추가 내야 돼요. 그걸 지방소득세. 뭐라고요?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된다? 개인에 대한 소득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그럼 그 소득분에 대해서 다시 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하면 세금이 딱 떠오르도록 한 묶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1등이 당첨됐어. 그럼 20억이 당첨됐다. 기분 좋죠? 근데 20억이 자기 호주머니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20억 중에서 30%를 소득세를 내야 돼요. 몇 프로? 30%를 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30%니까 6억이죠. 네? 20억 당첨됐어. 그 6억은 뭐다?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6억. 근데 6억은 소득세인데 그 6억에 대한 10% 얼마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은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소득세로 30%와 되나요? 그 금액의 10%니까 0.3%가 되죠. 예? 그래서 33%가 된다고요. 이거 내면 이것도 따라가고 이거 내면 이거 따라가더라 하는 것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뭡니까? 요거는 취득은 뭡니까? 취득은 요게 뭐를 소비하는 거야? 재화를 소비하니까 내는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고. 그러면 요거는 임대죠, 임대잖아요. 이거는 임대라니까 임차인이 뭡니까? 용역을 소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겠죠. 근데 요거는 어떤 부가가치입니까? 용역을 소비하니까 내는 거죠. 용역을 소비하니까 내는 거. 요거는 재화를 소비하니까 부담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문서가 작성되겠죠. 인지세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X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임대계약은 면제를 줍니다. 면제. 그래서 부과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취득과정과 보유과정 세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거는 부동산은 이제 매각합니다. 처분, 양도. 그러면 내가 부동산 취득할 때 3억 주고 사가지고 4억에 팔면은 소득이 생기지만 3억 주고 산 것을 2억에 팔면은 그건 소득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또 처분시는 뭐와 관계돼서 발생합니까? 소득이죠.
요게 소득은 무슨 소득? 임대소득이고, 요거는 무슨 소득? 양도소득. 자, 요게 소득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고, 요거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득도 개인에 대한 소득이 요게 사고팔고가 계속적인 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자, 법인은 계속적이지 않든 아니든 관계없이 법인소득은 법인세라고 해요. 근데 이 행위가 계속적인 양도가 아니면 그거는 일시적이면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어찌됐든 소득이 발생하면은 뭐 따라간다 했어요? 지방소득세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보유에는 소득묶음 한 개 아니면 되고, 여기도 소득세 한 개만 알면 답이 바로 노죠. 소득묶음 한 개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따르느냐?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요거는 취득은 뭐냐? 재화를 소비한다 있고, 보유는 용역을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세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세요 하면 징수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요게 처분시는 뭐냐? 내가 재화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재화를 공급하니까 공급자로서 받아서 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도 문서가 장되죠?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4페이지처럼 외인 심화처럼 이렇게 무조건 암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취등, 상정, 부가치세, 인지세. 그 다음 재종지, 소득, 알겠어요? 큰 묶음 말고 재종지,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거는 소득, 그 다음에 부가치세, 인지세. 됐나요? 여기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4페이지 3절 갑니다. 그러면 조세 용어 정의에서 1번이 세법, 그 다음에 2번이 지방자치단체, 3번이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 지방세 관계법, 6번 가세기간, 7번 가세표준, 그 다음에 8번 표준세율, 9번 가세표준 신고서, 그 다음에 26번이 가세표준 수정신고서, 11번이 법정신고기한, 12번이 세무공무원, 13번이 납세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납세자 봅시다. 납세자. 아까 우리 보면은 납세자가 났는데요. 납세자. 아까 우리 가세요건 중에서 가세요건 4가지를 했죠. 각 세금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각 세금 가세 대상을 정한다 했어요. 그럼 각 세금들에 대해서 가세에 대해 세금 내는 사람이 있죠. 납세 의무자를 법에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때리려면 세액이 산출돼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럼 세액을 산출하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가세표준, 그 다음에 세율이 필요하다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무슨 말을 썼나요? 납세자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납세자. 자, 이 납세한다는 사람은, 납세자라는 것은 가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다시 납세자가 누구라고요? 가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납세자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납세의 책임이 있는 사람. 그를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누가 세금 내요? 갑이죠. 그러면 갑이죠. 그럼 우리는 납세 의무자를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갑과 을이 각자 지분을 투자해서 두 사람이 취득했어요. 갑과 을이. 그럼 취득자는 누구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두 사람이죠. 그러면 둘이야. 그러면 취득자 납세 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야. 그래서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몇 이상이 둘 이상이 처음부터 전부 책임이 따르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연대 책임이다. 연대 납세 의무자랍니다. 무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27페이지 가니까 가로 3번 있죠? 연대 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관해서 납세 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 의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자, 줄 것이요. 해당 납세 의무자 관계 있는 자. 이게 포인트고,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 의무. 동일한 납세 의무. 이게 포인트야. 됐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를 연대 납세 의무 정의가 둘 이상이 처음부터 전부 책임이 따르는 것을 연대 납세 의무자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동산을 만약에 얼마 주고 샀느냐? 토지 5억을, 토지는 5억짜리입니다. 토지 5억을, 갑과 을이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공동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 행위를 했으니까 취득 물건 하나죠. 근데 갑은 60% 투자하고 을은 40%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60% 부담하면 취득세 내면 되고 을은 40% 부담하면 돼요. 그럼 아까 취득세는 뭘 얻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취득할 때는 각자 이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전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을도 이 토지에 대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40% 소유권만 주장합니다가 아니고 이 물건에 40% 표시가 없다고요. 그래서 각자 이 물건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소유권 행사는 각자죠. 그럼 취득 물건을 하는데 두 사람이죠. 그럼 원론적으로 한다면 이 금액은 3억에 대해서 세금 부담하고 요거는 2억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는 세율이 있어요. 그 세율을 해서 이 세액만큼을 각자 부담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소유권 주장이 뭐 한다고요? 각자 처음부터 전부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세금인 얼마? 1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람이 800만 원을 납부해서 총 얼마 들어야 된다? 2000만 원 세금 들어야 되는데 갑이 자기 지분 1200만 원 납부했는데 을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갑, 너가 책임지라. 이것이 연대 납세의무라고요.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는 자기 지분만의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부 책임이 있는 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래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이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을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족분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본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서 자, 납부를 할 수 없을 때 뭐한다? 부족분에 대해서 대신이 우리가 다른 말로 가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가름하여서 책임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냐?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요. 뭐라고요? 제2차 납세의무자. 다시 제2차 자, 그러면 27페이지에 가로 2번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포인트가 뭡니까? 납부할 수 없다 있죠. 이행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고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한다. 가름이 뭐죠? 방금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한다. 그러면 제2차 납세는 처음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었지만 본래 납세보다 납부를 못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대신해야 돼. 그를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제2차 납세 의무는요, 우리 세법상에 몇 가지만 인정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연대 납세 의무는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대 납세는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있었고, 제2차 납세는 처음에는 납세 의무가 없었고, 이 차이점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요. 은행에 돈 빌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려면 보정일을 세우라라고 하죠. 그럼 보정을 썼을 때 원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뭡니까? 이 사람이 내 돈 못 받아. 너가 보정 썼잖아. 그럼 너가 대신 갚아야지 라고 날라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보정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요즘 보정인 안 세우죠. 그죠? 어디? 국가가 보정회사에 수수료를 1번 주면 보정을 대신 세주잖아요. 예전에는 뭐 친인척, 형제, 자매, 해가 보증서 가지고 뭐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배단점이 있어서 보정회사에 수수료 주면 보정회사가 보증서 주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본래 납세물을 뭐 한다? 보정을 썼다 하는 거죠. 그럼 납세 보정인이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하면 이처럼 대신 납부하는 거.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정인. 요 사람들을 뭐다? 납세 의무자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납세자. 플러스 뭐가 되느냐? 징수 의무자. 자, 뭐라고요? 징수 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고요.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 납세 의무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인데 이 징수 의무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 누가 징수해야 돼요? 가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세요건이 충족한 자에게 부과를 했죠. 세금 아까 산출에 부과했죠. 그럼 부과한 세금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가세권자가 세금 징수하는데 뭔가 불편하더란 거예요. 불편하니까 징수의 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가세권자가 징수권을 위임해 줄 테니까 너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라. 그를 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뭘 도모한다고요? 세금 징수. 징수의 편리성, 편의를 도모한다 하는 거예요.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징수 의무자입니다. 자, 뭐라고요?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뭐라고요? 징수 의무자. 자, 그러면 그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2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15번 있어요. 조세의 징수라고 있죠. 확인했나요? 별표시 1개.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용어입니다. 계속 사용할 용어인데 하나는 가로 1번이 뭡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징수. 그 신고, 납세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28쪽에 맨 위에 가로 2번이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이 보통징수 또는 정보 부과 가세란 말이 돼 있죠. 2번은요.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 자, 저기서 뭐해서 징수하는 방법?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 다시 뭘 했어요?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을 지방세는 보통 징수라 하고 국세는 정부가 부과해서 가세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가로 1번 있죠? 신고한다 있죠? 그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납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다시 27회 밑에 가로 1번은 뭐다? 신고납부, 신고납세는 뭐 한다고요? 가세권자가 예? 납세 의무자에게 뭘 준다고요? 납부서, 납부서. 납부서를 발부하는 거고. 자, 2번은 보통징수, 이거는 뭐다?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납부서, 고지서 알아요? 예? 고지서 하는 걸. 그 말도 알리 고자라고요. 우리 전기 너 사용했잖아. 그럼 한 달 동안 전기 사용했으니까 너 전기요금 내라고 고지하잖아요. 그게 고지서라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게 다 고지하잖아요. 알겠어요? 고지의 징수 방법이 있고, 납부서는 우리가 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니까 물건 사죠.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전체 요금 계산된 거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물건 사니까 주잖아요. 예? 요걸 이만큼 계산됐습니다. 확인해 주잖아요. 그게 납부서인가 같은 거죠. 내가 내한테 우편으로 안 알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당신이 이 물건 이만큼 샀습니다. 그게 납부서라고요. 이만큼 주세요. 납부서라고요. 알겠어요? 고지는 뭡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우편으로 날리는 거는 고지서고. 알겠죠? 그래서 납부서. 자, 그럼 그게 28쪽에 가로 3번이 어떤 말을 썼나요? 특별징수. 그 다음 국세는 원천징수란 말을 썼죠. 확인했나요? 자, 지방세는 뭐라고요? 특별징수. 옆에 국세는 뭐다? 원천징수.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뭐 한다?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 하였다.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특별징수, 원천징수인데 대체로 자, 우리가 세금 중에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입니다. 됐나요? 그럼 소득세는 예?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합니다. 그럼 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했죠. 예? 언제부터 기간을 준다 했죠. 매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 한 기간이 끝나면 그 1년간은 소득분을 뭐 한다? 합산해서 가자고. 되나요? 그럼 1년이 끝나면 이 소득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디 가서 국세죠. 소득은 국세죠. 그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소득세는 누가 소득이 있는 자가 매년 1년이 끝나면 그 1년 동안 소득을 정산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그럼 작년 2025년도의 소득은 언제 신고한다고요?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러 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1년분 소득을 정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러 가야 된다. 어디에? 세무서에.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월 월급이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누가 원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소득이 있는 자가 언제 신고한다고? 1년이 끝나서 신고한다 했죠. 그럼 1년에 한 번 내려면 부담되니까 또 관할 세무서가 소득이 있는 자부터 다 한다면 회사에 뭡니까? 한 지역의 세무서는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소득자는 많죠. 예? 그러면 2만 명이 있다면 2만 명을 상대해야 되고, 예? 80만이 있으면 80만 소득자를 다 상대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있을 거야. 그 소득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적인 장소가 있어요. 원천적인 장소. 그게 회사죠. 예? 회사.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는 누가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 사용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어림액을 일정액을 뗀다고요. 이거를 갑종근로소득세라고요. 뭐라고요? 갑종근로소득세라고요. 그럼 회사 사장은 한 사람이고 그 밑에 종업원이 만약에 50명이면 50명을 다 세무서에 움직이게 하지 말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일정 소득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용자는 50명을 소득을 정산한 다음에 그거를 일부를 매달 세무서에 갖다 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색깔할 세무서는 뭡니까? 몇 사람 상대하면 돼? 한 사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럼 납부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징수의무자는 뭘 도모한다? 징수일 편의를 도모한다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개인의 소득을 받은 이 사용자가 뭐다? 징수의무자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종업원에게 세금을 안 받았으면 납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징수한 돈만 납부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는 아니고 가세권자인 관할 세무서하고 납세자인 소득자를 대신해 주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란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소득세는 아까 뭐라 했어요? 국세라 했죠. 그럼 원래 원 개념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돼서 소득자 각자가 어디 가야 됩니까?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럼 신고하고, 그러면 아까 소득이 있는 자는 또 뭘 부담한다 했죠? 소득세가 먼저 계산되면 그 소득세에 또 추가 내서 내야 될 세금이 있다 있죠. 그게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방소득세는 어디 세금이다? 시, 군, 구가 쓰는 소득이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는 지방세라고요. 그러면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디 가죠? 세무서 가야 되고. 원칙이. 그럼 세무서 갔다가 내가 소득 납부한 증명서를 들고 다시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 가서 지방소득을 납부해야 된다고요. 원칙은. 그러면 모든 국민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들어오는 소득세는 소득세를 받을 때 뭐도 같이 받아라? 지방소득세를 다 받아가지고 확정 신고 기간이 다 끝나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시군구에 한꺼번에 넘겨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계획인들은 두 번 움직일 필요가 없죠. 세무서만 가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공공기관이 받아서 넘기는 행위를 특별징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징수? 특별징수. 그래서 요 제도는 기본 원칙이 아니라 아까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는 왜 만든 거다?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하는데 뭐 유리한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징수를 위임해서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6번 있어요. 가산세라고 되어 있나요? 별표시 5개. 가산세 별표시 5개입니다. 자, 그럼 넘기면 30페이지 있어요. 30페이지 보면은 그 표가 하나 있는데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핵심 요약되어 있죠. 요것을 별표시 해두었다가 이것만 잘 봐라. 이것만 정의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28쪽에 있는 가로 1번과 가로 2번 특징 있죠. 이 내용하고 그 다음 가산세 종류는 30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봐라. 그러면 지금 다르게 뭡니까? 심학습에 막 설명글이 많죠. 아주 많이 돼 있죠. 그거 보지 말고 방금 뭐만 봐라? 뭐만 보시라고요? 원의. 네?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가산세 종류는 30페이지에 그 핵심 돼 있죠. 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깨알 같은 글씨는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에 가면 아래에 부가한다, 징수한다 라고 했죠. 부가라는 것은 가세권자가 가세요건이 충족한 자에게 세액을 산출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를 부가라 합니다. 그럼 아까 부가할 때 두 가지 방법 쓴다 했죠. 하나는 가세권자가 확정된 세액을 납세 의무자에게 뭘 준다 했어요. 하나는 납부세를 지어서 징수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방법. 다시 부과할 때 뭐 한다고요? 부과할 때 가세권자는 확정된 세액을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한다? 뭘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하고 납부서라고요. 그럼 납부서는 그 자리에 납세 의무자가 있으니까 그는 고지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납부서를 주는 거고. 알겠어요?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우편으로 날리는 거는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납부서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지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납부서의 금액이 들어오면, 고지서 금액이 들어오면은 그게 징수죠. 이해됐나요? 징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36페이지 가니까 19번 있어요. 별표시 한 개. 별표시 한 개. 체납처분비라고 되어 있나요? 뭐 됐다고요? 체납처분비 있어요. 자. 자, 아까 방금 가세권자가 세액이 산출됐어요. 그럼 이 산출된 것을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한다고요? 부과한다 했죠. 납부서를 전달하든지 고지를 전달하든지. 그럼 부과했으면 이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럼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이 징수 안 돼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세금이 체납된다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체납하면은 가세권자는 다시 뭐 할까요? 독촉한다 이 말이에요. 독촉. 됐죠?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도 세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채권자 행위로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 한다고요? 빨간 닥지 붙이는 거 압류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압류를 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압류 재산을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운반해 오고요. 가져오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은 그대로 보관을 시켜둬요. 그래도 세금 안 내니까 일정 기간, 법적 기간이 지나면 이 채권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원에 넘깁니다. 그럼 법원에 넘기는 것을 뭐다? 매각하죠. 그럼 매각하면 돈이 생기겠죠. 그 돈으로 체납액과 상계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각할 때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법원에 넘기는 것은 경매처분이라고, 공공기관이 받을 거를 넘기는 것은 공매처분이라 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매각의 뭐다? 국가니까 공매다 이렇게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독촉까지 했는데도 돈이 안 되니까, 예? 이건 독촉을 한 거죠. 아니, 처분 안 했죠. 그러면 어때? 강제적으로 들어간 거 뭐다? 압류부터 언제까지? 매각시까지. 여기서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압류하는데 사람이 움직이죠. 노동력이 움직이고 또 보증금도 보고 한단 말이야. 운반비도 들고. 요게 들어간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되나요? 체납처분비. 그는 이거는 지방세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데 국세는 이 표현을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예. 근데 뜻은 같는데, 가정의 뜻은 같는데 국세 표현과 지방세 표현이 다르다고요. 알겠어요? 세금은 하나가 아니야. 세법은 하나가 아니라고요. 세금은 한 종류가 아니라고요. 근데 크게 나눠서 지방세 체계와 국세 체계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현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지방세는 가정은 같은데
지방세는 이걸 뭘 한다고요? 체납처분비. 알겠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국세도 이거를 체납처분을 했는데 왜 이름을 또 강제징수, 우리는 존심이 있는가? 이름을 강제징수비로 바꿨다고요. 알겠어요? 자, 뜻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세 정보통신망, 연계, 뭐 전자신고, 전자납부, 그 다음 37페이지 전자송달, 체납자, 체납앱,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별표치 1개, 징수금. 자, 그 다음 30번 특수관계인, 예, 별표치 1개. 자, 우리가 세법상에서 여기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말할 때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의를 해서 이롭게 만드는 행위를 할 거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거야. 역적 모의할 거라고. 네? 그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무슨 행위를 할? 세금을 낮추는 행위를 할 거라고. 부정행위를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특수관계인들 거래는 신고 들어오면 나는 행제간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 거래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 부정이 있다고 가세관청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서류를 한 번 신고만 받는 게 아니라 서류를 두세 번 더 확인한다고요. 무슨 말겠어요? 이거를 특수관계인이라고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국가는 뭘 본다? 일단 부정이 있다고 워심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특수관계인 간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 간, 직계 종비속 간 특수관계인은 이거는 아주 여러 번 보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자주 논다는 거. 그럼 밑에 가로 1번 있고요. 가로 2번 있는데 뭔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네?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역적 모의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밑에 원 1번이 몇 쪽? 사촌인의 헬쪽이라 있죠. 헬쪽은 누구 거예요? 친족이라죠. 헬쪽을 다르면 친족, 아버지 쪽. 그럼 아버지 쪽은 사촌까지를 특수관계인이라 보자 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는 몇 쪽까지를 봤어요? 8쪽을 멸한다 했죠. 8촌까지 다 몰살시켜버렸단 말이야. 역적 모의했다고 보는 거야. 가담했다 안 했다. 그래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6촌까지를 봤어요. 이제 요즘은 뭡니까? 잘 왕래해 안 해요. 잘 왕래 안 하니까 그래 4촌까지는 특수관계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4촌. 예. 그럼 4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나와 무슨 관계? 그럼 5촌이죠. 그거 5촌이잖아. 한 달에 걷는 거 5촌이잖아. 아니 나와 사촌끼리 사촌인데 사촌이 아들 낳았다고. 그 사촌의 아들과 나의 관계는 5촌이잖아. 그럼 그와 나하고 그래하면 특수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삼촌의 아들하고 나 관계가 예? 사촌이잖아. 그까지는 특수관계라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숙부와 나하고 그래는 삼촌이니까 특수관계인이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삼촌 이내 인척. 인척은 뭐냐? 예? 어머니, 외가 쪽. 외가 쪽은 삼촌까지. 외사촌 하죠? 외사촌끼리는 말고 외삼촌. 삼촌까지만 특수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밑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회사의 임원, 사용자. 그래서 그 뭐냐면은 회사에 있는 사용자하고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이 있겠죠. 그럼 이 공통부모 회사가 잘 돼야 잘 좋죠. 그럼 종업원과 임원과 사용자가 역적 모의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특수관계자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정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갑니다. 38쪽 가니까 32번 있어요. 32번. 기타 용어 있죠. 기타 용어 별표지 3개. 기타 용어 별표지 3개 하세요. 자, 그게 보면 가로 1번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면, 세,
점 돼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면세라는 것은 가세하지 마세요. 일단 이 뜻의 개념이고, 여기 밑에 원 1번, 2번, 3번 있죠? 취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분, 주민세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시험에 노는 것이 뭐가 논다? 취득세. 그래, 취득세만 알아요. 뭐만 익히라? 면세점은 가세하지 않겠다. 어떤 세금만 익히라? 원 1번 취득세만 알면 된다고요. 주민세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취득세는 아까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한 물건 가액에 대해서 때리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그 물건 가액이 얼마일 때? 50만원 이하일 때 가세하지 마세요. 얼마일 때? 뭐가 가액이 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내가 운전면허증이 아직 딴지 얼마 안 돼서 새 차를 끌고 다니니까 키스만 가도 속이 상해. 잠을 못 자.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 중고차는 키스 가도 잘 타고 다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고차를 42만원 주고 샀어요. 원래 자동차 구입은 취득 내야 돼. 근데 자동차를 얼마 주고 샀다고요? 42만원. 얼마? 50만원 이하에 해당하죠. 그럼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근데 끌고 다녀야 되겠죠. 끌고 다녀야 되겠죠. 그럼 끌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등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데, 알겠죠? 근데 월 소유권을 가지는 실질적인 취득에 대한 세금은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면세점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의 뜻은, 자, 여기 앞에 뭐야? 소액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징수, 면제.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낱말은 그 세법은 전부 다 낱말 속에 떠풀이가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징수를 면제한다. 징수를 하지 않겠다. 면세점이야. 면세다. 가세하지 않겠다. 그럼 점이 있는데 기준이 50만원 이하라면 가세하지 않겠다. 그럼 요거는 징수 면제가 징수하지 않겠다. 왜? 소액이니까. 너무 적으니까. 되나요? 그럼 이거는 옆에 보면 재산세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된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낸다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매년 내는데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서 내는 거야. 고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야. 그럼 비용이 발생이 안 해요?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누구 재산인지를 확인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징수해야 되니까 재산세를 징수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알겠어요? 예, 비용이 발생하니까 징수할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징수하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럼 그 기준이 얼마다? 이거는 세액이야. 세액이 얼마다? 2,000원 미만. 요거는 가액이야. 이거는 세액이 아니고 조심할 거. 내용이 얼마 안 돼. 근데 요거는 이하 단위를 썼고 요거는 무슨 단위 썼다? 미만 단위를 썼어. 그럼 아까 요거는 이하일 때 가세하지 않고 이거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요거는 50만원 이하죠. 이거는 2,000원 미만이죠. 오케이? 그러면 1,900원이 산출되면 고지하지 않겠죠. 징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3,000원이면 징수하겠죠. 이거는 42만원이면 가세 안 하겠죠. 60만원이면 가세하겠죠. 그런데 5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세하지 않겠죠. 이하, 미만. 이하와 미만은 둘 다 내려가는 단위잖아요. 근데 기준값을 포함하고 있는 건 이하죠. 이상, 이하는 기준값을 포함하고 올라가고 기준값을 포함하고 내려오는 거 가지고
미만, 초과는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원이다 하면은 징수한다 해야 되고, 이건 50만 원이다 하면은 가세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3번은 무슨 말이에요? 최저. 자, 최저가 한 낱말이고, 한세. 자, 그러면 요거 한도. 위로 한도를 적을 수 있고, 밑으로 한도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국가에서 뭘 제한합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금액입니까? 최저 금액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금액을 한도로 정한 겁니까? 최저 금액 한도 정합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는 뭡니까? 받는 금액이잖아요. 아파트를. 그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올라가는 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올라가는 금액을 더 올리지 말라는 거죠. 이 기준까지만 정해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올라가는 금액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 예? 그럼 그건 최고 상한제란 말이야. 분양가 상한제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는 최저 한세라고. 예? 그러면 최저 금액을 한도로 정해라 말이야. 더 밑으로 내리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최고 상한제는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이 금액 기준 올리지 말라는 거고, 최저 상한제란 말이야. 이것도 최저 한세란 말이야. 더 이상 내리지 마라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서 국가에 공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등록면허세야. 그럼 등록면허세가 세액이 6,000원 미만일지라도 그 6,000원 내라 이 말이야. 최저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하는 것이 최저한세라고요. 됐나요? 그게 얼마라고요? 6,000원. 그럼 3,000원 계산돼도 6,000원 내야 되고 100원도 6,000원 내야 되고 최저 금액으로 납부해라 이 말이야. 7,000원이면 7,000원. 알겠어요? 6,000원 미만, 6,000원 미만 거래되면 무조건 6,000원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들어갈 겁니다. 잠시 더 보겠습니다.